자, 이번에는 경제, 법조, IT, 에너지 막 섞었어요. 욕심도 많으셔. 사회문화, 경제 뭐 무슨 뭐 이런 겁니까? 예, 이번에는 무슨 수석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최국 교수님 나오셨고요. 예,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태용 한빛미디어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2부는 지금 시간이 한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8분 하고 다시 3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리 타임은 오늘 짧게 잠깐만 하는 거죠? 아예 없어요? 예, 그럼 끝나고 한다고 그러던데.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예. 그럼 화장실 언제 갔다 오나? 못 가. 익숙해지세요. 저 2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합니다.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자, 그러면 쭉 연속으로 가고 한 8시 20분까지 간 다음에 그때 잠시 제가 끊는 것으로. 예. 오늘 특집이니까 시간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가 내 분야에서 느끼는 본질적인 변화 아니면 꼭 말해야 되는 포인트 세 가지. 최병 교수님. 예, 국민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강한 것은 뭐 소득,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대외적으로는 이제 무역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세 개가 묶어서 하나입니까? 아니요. 소득, 일자리, 예, 무역, 그다음에 수지. 무역. 예.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재정. 재정. 이 정도면 대충 기본적인 거는 되게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19조 원이 감소했고요. 전 국민. 예, 전 국민 국민 총소득. 총소득이 소득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2022년 말이 2021년 말 대비해서 한 19조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수출도 줄고 소득도 줄고 기업 투자도 줄고 3분기 대비. 가계 소비도 줄고 GDP도 줄고. 예, 줄고. 예. 정부 재정 지출만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 빚더미. 지출만. 그 빚더미라고 항상 뭐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 20년 코로나 상황 때보다도 정부 재정 적자가 더 심해요. 왜 재정 지출이 그렇게 많죠 지금? 작년에 출발하면서 추경을 한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니까 하반기에서 땡겨서 쓰고 집행하고 있고.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니 세수 줄어든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민간 소비하고 기업 투자 이런 게 수출 다 줄어드니까는 예. 성장률을 방어하려면 그나마 정부 재정이라도 집어여야죠. 집어야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다 줄어들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가 네. 일자리 보게 되면 이제 지금 3월 달 것까지가 나왔는데 4월 달은 이제는 다음 정도 이번 주말 정도 나올 텐데 3월 달 보게 되면 작년 3월 달하고 올해 3월 달하고만 이렇게 대비해서 보게 되면요. 주로 전체 일자리 증가분 중에서 60세 이상 차지하는 비중이 117%입니다. 100%가 아니고 117%라는 건 나머지가 60세 마이너스. 미만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증가분 전체를 다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체하고 나머지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청년층 일자리가 한 9만 명이 줄어들었죠. 작년 3월 달에 비해서 올해 3월 달에 보게 되면요. 예. 하나만 얘기하라고 예. 세 개만 얘기하라는데 벌써 한 5개 하셨는데. 본론은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 저요. 저는 이게 아직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라디오 청취율 1위. 전체. 예,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신장식 변호사 손에서 장을 찢는다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뭐 비대위로 그 국민의힘 비대위로 안 나오면은 제 손에 장을 지신다고. 일이가 마음이 넉넉해야지. 아니 손가락 없는 사람 둘을 만들라고 하나. 자, IT 어느 분야에서 말씀? 법조인데 법조 정치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조어를 경희대 안병진 교수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처럼 정치 체제, 민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치학자로서 프로시크러시, 검찰정이다.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공화국이랑 말과 안 맞는다. 그래서 프로시크라시라고 하는 검찰 정치 체제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건 다만 검찰총장 출신이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담론, 행위 양식, 인사 스타일
그다음에 정치연합의 구성 이런 모든 정치 시스템을 검찰이 장악하고 검찰식 사고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주요한 게 이제 인사 주요 그 길목에다가 검사를 배치하고 이거는 뭐 쭉 얘기하면 끝도 없잖아요. 교육부까지 검사가 가 있는 형편이니까. 용산 대검입니까? 네, 용산 대검이시죠. 용산 대검찰청이죠. 그게 정치 체제화됐다라는 분석을 이제 내놨거든요. 옥스퍼드 영안사전에 올라갈지 봐야 됩니다. 프로스큐러시라는 게 올라갈지.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칼 슈미트라는 헌법학자가 파시즘을 법과 헌법 위에 정치 통치자의 결단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 방식이에요. 모든 게 결단이에요. 외로운 결단. 통치자의 외로운 결단. 근데 본인이 결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문제는. 아 옆에서 이렇게 거기는 완전히 과거 그 신보수주의자 네오콘 사고방식을 가진 귀에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검찰 정치 체제와 거기에 결단 외로운 결단 다 결단이 외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결단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민주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대신 선택하는 게 미국 정치에서 얘기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즉 여론전과 혐오의 동원과 사법을 통해서 검찰 캐비넷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정찰 캐비넷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다. 네. 검찰 이게 정치. 가장 큰 경제에서 문제인 것 경제 금융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이제 금융 논리로 이제 경제가 다 이렇게 재편된 걸 가지고. 경제 금융화는 뭡니까? 약간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경제를 네. 금융의 논리로 다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이 기업도 그러니까는 이게 돈 가치가 얼마에 있는 거냐 다 이렇게 하는 얼마에. 것처럼. 그다음에 뭐 대학 총장도 그러니까는 펀딩을 많이 해오는 게 저거 가장 중요한 업무고. 뭐 이런 거 이제 사회 전체가 금융화됐다거든요. 그 대학 총장들끼리도 당신 얼마 벌었어?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 이제 통해 가지고 얼마 지금 벌었어? 이제 신 변호사 얘기를 간다면은 그 저기 저 안병진 교수 비롯하면 대한민국의 검찰화죠, 그러니까 얘기. 검찰화. 경제 금융화, 정치의 검찰화 예, 그런 정치의 거네요. 검찰화. 예. 용산 대검찰청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 근데 논리에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따라서. 네, 맞아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이런 건 뭐냐면 이게 확정적 중범죄자라서 안 만난다 이거잖아요. 즉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검찰 캐비넷으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핵심 코어를 잘 묶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야당은 검사는. 피의자로 네, 다 피의자지 뭐. 피의자로 선정하고 다루는 것 같고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야 니네는 어. 내가 마음먹는 순간 법정에 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상대를 다 피의자 취급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다. 자, 근데 우리 양절 변호사는 뭘 하나? 지금 얘기를 이어서 받자면 네. 결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법조계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어떤 신호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 복원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지금 신 변호사 얘기랑 이어진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했던 배경은 결국 왜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신 변호사의 그런 용어들이 나오냐? 검찰이 정의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 게다가. 수사를 할 때도 그랬었고 그게 정치적 판단으로까지 불행하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공부도 잘했고 네. 법도 잘 알고 우리가 정의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1주년 이제 관료들 분석하고 보면 이제 서울함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서울함도 아니고요. 서울대 엘리트 플러스 그 중에서도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국가보훈부 장관마저도 검사 출신을 시킵니다. 박민식. 이게 국가보훈부가 만들어졌는데 왜 그분이 장관 안 하고 무슨 물론 교육부에 네. 왜 검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배경이 그러니까 검찰이 정의롭다. 검찰은 정의를 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헌법 정신, 법과 원칙 아니에요? 헌법 정신이나 법과 원칙에는 검찰은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한 겁니다. 틀릴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형사 재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정의를 너무 추구한 나머지 그냥 옳다라고 자신들이 단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정치까지 이어진 거예요. 정의를 너무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하다가 자기가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대표적으로 사실 제가 세 번째로 꼽았던 게 선택적 정의인데 그럼 검찰의 수사권이 그렇게 복원됐는데 복원을 해놓고도 어제 윤 대통령 1주년 돌아보면서
지금 지난 정권 때문에 민생이 파탄났다. 대표적으로 마약 수사도 검찰 수사권 축소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해 10월에 이미 검찰 수사권 복원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서초동에서도 이게 서초동 형사재판 주로 하시는 분들도 이게 정부 1년 넘어가도록 재판이 수사가 다 전 정부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재용 대표에만 검사가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수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 법조계에서 돌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막상 수사는 집중이 돼 있고 그 수사를 집중돼 있으니까 민생 수사는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전 정권 탓이고 이상한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과거를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자기는 바로 직전 정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선의도 선택적이죠.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선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죠. 북중러에 대해서는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네, 선의에 북중러. 기대지 말라고 하죠. 예,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그러니까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엊그제.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 선의를 가지고 호응할 것이라고 미리 우리가 다 줬잖아요.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오시라. 기시다 총리. 당장-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방류하는 거 가서 그냥 구경만 하라는데도 그거 우리가 조사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호가 아닙니까? 선택적이죠. 그 일본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G7 장관들 만났을 때 독일 장관이 아니요. 우리는 찬성한 적 없는데요. 박수 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G7이 원하는 만큼의 호응을 안 해주니까 방류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한국이 제일 가까이 있는데 한국이 시찰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다라고 말하려고 지금 배우를 캐스팅한 건데 거기에 아니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와서 보고 나면 우리에 대한 이해를 더 높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가서 저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라고 박수를 쳐달라는 얘기를 대놓고 일본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캐스팅했는데 그냥 괜찮대요. 그럼 이 정도 말 나오면 안 가야 되거든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제 시차를 검증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 지금 사실 미국 갔을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핵 공유라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평시에 우리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핵을 운영하는지를 직접 참관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돕겠다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해를 돕겠다. 이해를 구경하란 얘기예요. 구경 잘해서 이해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핵무기에 관해서 똑같은 얘기고 오염수에 관해서 똑같은 얘기를 근데 했어요. 대만이 그렇게 했거든요. 대만이 이게 여기 당했어요. 대만이 이 핵 시찰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갔어요. 그런 다음에 시찰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문제 없지? 그러고 나서 수산물 수입 재개했다고요. 거기도. 이거 그 다음은 수산물 재개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자동이에요. 자동. 그 분야는 또 우리 신장식 변호사 잘 알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죠. WTO에 제소했을 때 물건 대 물건이 아니라 생태 대 생태, 바다 대 바다. 바다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1심에서는 물건 대 물건 논리로 하다가 졌거든요. 근데 2심에 올라가서 바다 대 바다, 생태 대 생태로 하니까 이거 바뀌었거든 분명히. 확실히 뭐 수치로 다 드러나진 않지만 바뀌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바다 대 바다로 해가지고 2심에서 이겼거든요. WTO에서. 근데 이제 바다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물건 대 물건 논리에서도 지고 바다 대 바다 논리에서도 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후쿠시마 수산물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여기에 그 물질이 축적돼 있지 않지 않냐. 이걸로 이제 일본은 1심을 이겼고 우리는 무슨 소리야. 바다가 오염됐잖아. 이걸로 2심을 이겼는데 바다에 방류하는 게 괜찮다며. 그러면은 물고기 수입해야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산물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해도 의지 없었어요, 되니까. 아예. 안 해도 되니까. 방담으로도 수산물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거기로 가는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토론이. 우리 왜 갑자기 다시 외교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니 전 시간에 안전보장회의 끝났잖아요. 서로 다 연결된 것 같아. 이제. 다 연결돼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선택적 정의 얘기하다가 저 우리 이렇게 그 되죠. 박태웅 한분미디어 의장님 조용히 보고 계신데 예, 세 가지 얘기를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마음은 돈이 가는 곳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 윤석열 정부의 그거는 진리죠. 네. 성의 표시는 돈으로. 예. 성의 표시는 돈으로. 돈을 안 쓰면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사실은 그 지난 정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DNA가 지난 정부 정책이었거든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고 현재 정부도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9원칙 중에서 2, 3, 4번을 보면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공공 서비스를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로 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전년보다 2배 많은 50조 이상을 확대한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 이게 다 클라우드가 돼야 되거든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예산이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걸 하기 위한 네, 네. 환경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확 깎아버렸다. 말만 남겼구나.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이 342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돈이면 지방은행에 그 디지털 플랫폼 하나 구축하는 돈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AI를 세계 시장 3위로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그 AI 학습용 데이터 예산은 4천억 원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도 물어보면 대통령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느껴야죠. 예,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것도 돈을 그냥 넣게 되는 거야. 느껴야죠. 돈을 내가 많이 쓴다고 말을 했잖아. 예산은 줄였지만 그럼 느껴야지. 돈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감수성 정보예요. 예. 두 번째로는 필링. 디지털은 외교로 잡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난해 현대차가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니까 바이든이 정의선 회장을 직접 면담하고 미국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현대차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래놓고는 IRA 조항에다가 온갖 걸 다 집어넣어서 현대 생산한 전기차를 전부 혜택에서 빼버립니다. 실망을 시키지 않았죠. 절망을 시켰지. 근데 너무 놀랍게도 IRA 발효 며칠 전에 일본하고 협정을 맺어줍니다. 그렇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의 수출 관세를 그렇죠. 부과하지 않겠다. 일본은. 근데 일본은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은 맺고 있지만. 그런데도 며칠 전에 싹 해버리고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하고 35억 달러 규모의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고 우리 발표를 보고는 일하지 말라고 하놓고 중국하고 자기들은 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끝이 나고 있잖아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문제인데 여기는 주력 제품인 디램 생산의 40%를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로 디지털을 어쨌든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잡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잡는다가 그렇죠.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잡아준다 이런 의미죠. 윤석열 정부가 외교로 디지털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세 그 번째로는 말도 맞는 한국의 핵심 산업의 장기적인 마이크 한번 잡으시는 게 경쟁력이 놓치가 세 많이 번째, 기다리셨으니까. 한국의 핵심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있다면 내가 임기 중에 다 없애고 가겠다. 없애고 가겠다. 그 결단이네 결단. 네, 뭐가 있든 내가 다 없애고 가겠다. 네. 올해 2월 기준으로 미국 애플, 구글, 벤베 주요 글로벌 기업 399개가 아리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이 친구들이 협력업체도 100% 쓰라고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납품업체를 바꿔요. 그렇죠. 그 상공회의소가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조사하니까 10곳 중에 3곳이 글로벌 거래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답했어요. 30%죠. 근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3.7테라와트인데요.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같은 주요 대기업 5곳도 다 못 씁니다. 삼성전자가 풀로 쓰면 다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를 16% 정도 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알리백 선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공장을 한국에는 절대로 안 지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못 짓는 거죠. 못 짓는 거죠. 아리백을 맞추려면 알리백을 맞추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재생에너지가 안 근데 되니까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굉장히 낮춰버렸어요. 줄였죠. 통상자원부가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서 2030년까지 30.2%로 되어 있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21.6%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 공장을 하나도 못 짓게 하겠다. 너희들의 경쟁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임기중에 다 없애겠다. 그래서 여기랑 바로 연결되는 게 용인에 300조 뭐 그 반도체 클러스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재생 에너지 전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네. 아무 회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리백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말 하고 안 근데 하죠.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실은 이제 뭐 홍준표 시장 얘기를 잠깐 이제 대변을 해드리면 그쪽에 태양광 단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태양광 그럼 문재인 빨갱이 뭐 이게 그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우리 태양광 단지 있으니까 아리백 하고 싶은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선전을 못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진짜 큰일 나. 그 부분은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특히나 윤 대통령 임기 말기쯤 되면 이미 다른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앞에 나가 있을 거거든요. 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는 뒤로 엄청난 속도로 후퇴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 큰일 났어요. 반도체를 팔 곳이 애플, 구글 이런 데란 말이죠. 이 친구들이 다 아리백을 선언했어요. 그럼 한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백 그 저기 관련 저기 그 국제 단체에서 그 발표를 했잖아요.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거기 참여하겠다고 하는 기업들 대상 전 세계 기업들 네. 참여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1.9%. 1.9. 1.9%인데 100%를 요구하고 그게 어느 있는데. 정도냐면은 179개 국가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거의 한 162 막 이렇게 랭킹돼 있는 거죠. 지금 그 무역 적자 순위도 한 160, 70이 되던데. 북한보다 낫던데. 무역 수지 흑자 국하고 쭉 이렇게 좀 순서대로 랭킹을 매겼던데 대통령이 어저께 말이에요.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지난 저기 저 문재인 정부에서 저한 걸 가지고 건물을 다 이게 부서졌는데 이걸 재건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지금 다 지금 부수고 있는 있는 건물도 부수면서 아니 무역 수지 계속 흑자였는데 본인 들어와가지고 적자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저는 했던 얘기 중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소위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 정책 때문에 전 정부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번 정부의 정책 국정 철학 기조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과감히 인사조치해라. 잘라버리겠다. 아니 사실은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앞에다 대놓고 말 야, 안 들으면 목 자른다는 얘기 못 아니에요. 자른다. 근데 그 얘가 탈원전 등이에요.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 아리백이 탈원전을 뭔지 한-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탈원전을 한 적도 없고 네. 진정한 탈원전은 본인이 미국 가서 사인하고 온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게 완전히 탈원전이죠. 그렇죠. 미국 가서 사인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원전 독자 수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탈원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사인한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2년 도와주러 가셨지. 결국 탈원전이라는 것도 왜 잠깐만 왜 그러냐면 아.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그렇죠. 지적재산권이 네, 들어갔죠. 지적재산권 존중해라. 웨스팅하우스한테 그 재산권이 있잖아요. 우리 원전 기술 오리지널. 지금 뭐 미국에서 기술이. 분쟁 중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거기 사인하고 허락받고 왔다.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소송 중인데 뒤에서 그런 사인을 해버려 가지고 소송 하나만 하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사인했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중동 가지 마라 사인했잖아요. IAEA 추가 의정서 준수해야 이제 된다라는 거기는 얘기죠. 사우디가 추가 유전소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사우디라든가 터키라든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독자 수출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탈원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시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가서 건물하고 인테리어까지만 해주고 사업 수익은 본사 미국으로 가도록 그렇죠. 구조를 만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승자의 저주의 가치를 우려가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 사업을 따더라도 원전 사업을 따도 돈은 미국이 버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지어주고 안에 인테리어 해주고 나중에 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수익은 다 본사인 미국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전 그 메가와트당 건설 비용이 다른 프랑스나 다른 원전 기술 가진 데 비해서 싸죠. 20%에서 40% 정도 싸요. 그게 단가 경쟁력으로 원전을 수주를 해왔는데 그렇게 싸게 받아가지고 승자의 저주 따와도 결국 지적재산권으로 웨스팅하우스한테 다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원전을 외부에서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될 수 그게 진짜 있다는 게 문제인 게 큰 문제죠. 대통령이 워낙 이 탈원전 원전 망했고 내가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데도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실적 인양하며 수주해버릴까 봐. 한 10기 정도는 수주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10기를 하려면 지금부터 적자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나는 일을 자기 임기 중에는 홍보로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탈원전이 어떻게 이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문의하십시오. 대표적인 아니, 왜 이게 환경 문제가 여기서 이념으로 연결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문제인데. 대표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말도 안 되는 나라는 독일이 독일이죠. 되는 거죠. 독일은 빨갱이 되는 끝났어요. 거예요. 빨갱이. 네, 네. 지금 이념에 사로잡힌 그 나라 공무원들은 다 잘려야 됩니다. 압수수색 해버려 독일. 독일은 정말로 원전 마지막 원전을 멈췄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법적으로도 저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게 인사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속으로는 해도 내놓고 그렇게 취임 1년 만에 공무원들이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거꾸로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잘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하는 못하는 거죠. 네.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적극 왜냐면은 나섰다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무서우니까 압수수색 당할까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그 외에 그 어떤 일도 안 한다는 거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행정도 정치도 검찰 캐비넷이 대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캐비넷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거꾸로. 네. 저도 각 부처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경로로 듣고 있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 가만히 있는다. 예,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움직이면 나중에 큰일 날 거라고 자기는 잘 알고 있다. 자기들은.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큰일 날 수도 있고 소신을 갖고 이러면 지금 당장 큰일 날 수도 있고. 하반기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 하고 싶어도 그 근무 시간 보세요. 근무 시간 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을 변했어요. 대통령이 제가 한 거 가지고도 여기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근로 시간이 대통령 본인이 제가 해서 추진된 것도 마치 자기가 결정 안 한 것처럼 시간이 너무 긴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너무 길어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해버리는데 누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합니까? 예. 그 그렇죠. 늘공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공들이 뒤에서 문제가 받쳐주니까 생기면 그래요. 받쳐주니까 하는 책임을 건데. 져주거든요. 그렇죠. 네. 잘려도 일어나죠. 어공이 잘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늘공이 압수수색 단잖아요. 늘공이 움직일 리가 있나요? 자, 뭐 백태웅 의장님이 굉장히 큰 비밀을 하나 폭로하셨네. 핵심 산업 경쟁력을 다 없애고 가겠다.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네. 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 일본하고 싸울 때 소재 부품 장비 쪽 많이 육성했잖아요. 네. 실제로 국산화율이 9%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소부장 지원 정책 없애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그 소부장 회사들 들어오라고 유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고 네. 한다는 우리 지원을 없애고 네. 일본 소부장 업체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전기차도 무슨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지금 망측한. 전기차 보면 충전기들 다 고장 나서 널브러져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다 전기차는 나중에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네. 얘를 폐배터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돌려서 써야지 이 생태계가 완성이 돼요. 어허. 그런데 국내 ESS 산업이 거의 뭐 폐가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요. 일제 수입에 쓰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 하나입니까? ESS도 지금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먹고 있죠. 그 산업 경쟁력을 다 없애버리겠다 거기 일환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없는. 우리나라하고 누가 원수졌나 봐요. 하여튼 임기 중에 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이죠, 결단.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항상 간첩이 있나 보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간첩이 있나 보다. 자 앞에는 저희가 겸손 NSC라고 회의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요 회의체는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자다 없애버리겠다. 회의체 이름은 곧 정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는 그 다 없애버리는 그 이유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이 정부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볼까 이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가는데 지금 그 이
이 마이너스 선처럼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손대는 것보다 다 마이너스가 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정상화 1년 동안에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재건의 이제 또 과정이다. 다음 1년은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뜨려놔야지만이. 일부러 망하는 거 일부러. 그래야지 좀 이제 앞으로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플러스 나오기 어렵잖아요. 아니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러려면.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야지. 더 떨어뜨려? 경제 지표는요. 경제 지표라는 것은 아주 그냥 계속 떨어지기 힘들거든. 근데 중국이 계속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느껴야 여기는 돼요. 느껴야 되는데요. 감수성 정부예요. 근데 세수가 너무 떨어져서 내년에 정부가 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한국에서 이제 그럼 전략으로 절약한다고 하겠죠. 말로 할 겁니다. 저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안 하고 못 버틸 거다 생각하는 게 미리 땡겼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요. 예. 내년도 총선 있단 말이에요. 경제 지금 본인들은 상반기에 뭐 어떻게 했냐면 상저하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앉을 건 더요. 그러니까. 상저 하저 될 개연성이 커요. 자 그만하시죠. 이제. 할 얘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시간이 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 회의체도 이건 회의체로 부르겠습니다. 요 민간 회의체는 저희가 이례로 삼고 첫 시간을 뭐 굉장히 회의적인 결론만 나올 것 같은데. 회의하는 회의체로 정해가지고 첫 시간을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